혹시 요즘 은행에 갔다가 예금이나 대출 상담은 기본이고 보험이나 주식까지 권유받아 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왜 갑자기 우리 은행이 모든 걸 다 파는 금융 슈퍼마켓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숨겨진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은행의 이런 변화 뒤에는 과연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전통적인 은행 모델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옛날에는요, 은행 비즈니스가 참 간단했습니다.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 이자 차이,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부르는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 쓰는 편리한 앱들 있잖아요. 그런 핀테크의 고객을 다 뺏기고 오랫동안 이어진 저금리 때문에 핵심 수익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은행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 된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은행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예금이나 대출 말고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과연 이 전략이 은행을 구할 영웅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빌런이 될까요? 먼저 사업 다각화. 이게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이 보험사도 차리고 증권사도 사고 카드사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전략이에요. 한 군데가 좀 어려워도 다른 데서 벌어서 메꾸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은행의 다각화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벌써 20년이 넘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IMF 외환위기 때 살아남으려고 시작했고, 그 다음엔 저금리 시대를 버티려고, 그리고 지금은 바로 빅테크랑 경쟁하려고, 이렇게 시대가 던지는 숙제에 맞춰서 계속 모습을 바꿔온 전략인 셈이죠. 아니, 그럼 은행들은 왜 이렇게 다각화에 목을 맬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포트폴리오 이론.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 실적이 별로여도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증권 계열사가 돈을 벌어주니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또 은행 온 고객한테 카드 만들어라, 보험 들어라 이렇게 교차 판매를 하면서 시너지도 낼 수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다각화 할인이라는 함정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만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조직은 복잡해져서 비용만 늘고 정작 제일 중요한 핵심 사업에는 집중을 못해서 오히려 회사 전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자, 이제 이론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진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수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금융연구원의 핵심 분석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연구진이 뭘 했냐면요. 우리나라 8개 주요 은행지주 회사에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2년치 데이터를 정말 샅샅이 다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각화가 정말로 은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분석 결과요?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시면 사업을 다각화하면 할수록 수익의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한쪽 사업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이 딱 받쳐주면서 전체 성적표가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네, 효과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다각화 효과라는 게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다각화는 특히 부실 대출이 많아서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은행에게는 정말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업부에서 벌어온 돈이 큰 힘이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원래부터 아주 튼튼하고 건강했던 은행한테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뜻밖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발견이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미래에 터질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둔 은행. 그러니까 곧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요, 다각화 효과가 싹 사라지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배에 이미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는데 돛을 아무리 화려하게 많이 단다고 해서 배가 가라앉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핵심 사업인 대출 자체가 부실하면 다른 사업으로 아무리 포장해봐야 소용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이었습니다. 다각화를 한다고 하면서 카드론이나 증권 투자처럼 변동성이 큰 사업에만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전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사업 포트폴리오도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얼마나 잘 섞어서 균형을 맞추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분석 결과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길었던 수사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은행들한테는 기본부터 잘해라, 다각화는 마법의 약이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요. 금융당국에게는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니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이걸 의미합니다. 건강하게 다각화된 은행은 곧 더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뜻하거든요. 결국 은행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보다 자신의 가장 기본인 핵심 사업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가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모든 것을 파는 거대한 금융 슈퍼마켓이 되어가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단순하고 알기 쉬웠던 리스크를 버리는 대신에 더 복잡하고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